저는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되는 이제 아주대학교의 정준하입니다. 앞서 이제 너무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떤 거였냐면 이 FNO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이디어만 좀 얻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한 자료여서 앞에 이제 핀과 디보넷처럼 굉장히 딥하게 설명을 막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해하시기는 좀 더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조금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저한테 좀 물어보셔도 되고 또는 이메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NO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인트로하고 FNO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나비의-스톡스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 이제 제가 좀 했던 문제,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FNO의 어떤 파생적인 구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몇 개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이 FNO도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퍼레이터의 일종입니다. 뉴럴 오퍼레이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뉴럴 오퍼레이터가 나오게 된 이유가 핀의 어떤 한계성을 좀 극복하고자 해서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핀이라고 하면 앞에서 이제 인원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PD로 정의되는 어떤 방정식을 굉장히 잘 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열 또는 유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원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왼쪽은 이제 실제 값이고 오른쪽이 이제 핀에 의해서 푼 값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예시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되나? 라고 해서 봤더니 제가 이제 해봤던 이제 문제 간략하게 해봤던 거 버거스 이퀘이션 이제 1차원 문제였는데 이 왼쪽이 이제 실제 값이고 오른쪽이 이제 핀에 의해서 예측된 값입니다. 잘 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초기 조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초기 조건을 넣었을 때는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예측이 잘 되더라. 그러면 다른 초기 조건에서도 잘 되겠지라고 해봐서 지금 이 초기 조건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입력을 해봤더니 핀 모델은 잘 못 맞추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제 핀은 사실 이제 잘 맞추려면 다시 이 초기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핀이라는 거는 싱글 인스턴스 딱 하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학습된 모델은 잘 작동을 하는데 다른 인스턴스, 즉 다른 이니셜 컨디션 또는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잘 안 되더라라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뉴럴 오퍼레이터이고요. 김태진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함수와 함수를 매핑하는 게 이제 오퍼레이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의 예시로는 뭐 미분, 적분, 프로젝션, 퓨리에 트랜스폼, 라프라스 트랜스폼들이 있다라는 거는 앞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미분 또는 어떤 퓨리에 트랜스폼들을 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로 대체하자라는 게 이제 뉴럴 오퍼레이터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뭔가 도식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점들이 있었을 때 이 점들을 가지고 뭔가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맞추는데 이 이상 벗어나면 잘 못 맞추는 그런 단점이 있죠. 즉 이제 외삽이 잘 안 된다라는 거고 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피직스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응답을 잘 맞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인스턴스가 바뀌는 경우에는 모델을 다시 이제 학습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고요. 그래서 뉴럴 오퍼레이터는 조건이 바뀌더라도 어떤 하나의 모델로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다가 레이블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사실 적어도 굉장히 잘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뉴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스턴스가 바뀌면 또는 컨디션이 바뀌면 다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뉴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달라도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이니셜 컨디션이 달라도 하나의 모델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윤원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핀에 대한 단점을 조금은 짚어 드리는 게 이제 뉴럴 오퍼레이터의 어떤 목적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오퍼레이터의 모델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큰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디보넷이고 하나가 FNO입니다. 그래서 디보넷은 이제 방금 김태진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주로 이제 카니아다키스라는 이 교수님이 주로 했고, FNO는 비슷한 시기에 이 아니마라는 분이 좀 이렇게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게재를 해서 비슷한 시기에 또 나와가지고 두 개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한 거죠. 선의 경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FNO 쪽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보넷의 어떤 파생된 것들도 많았는데 FNO도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FNO 중에서 UFNO, GUFNO, PIN-FNO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 라플라스 FNO라고 하는 LNO는 이 아니마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카니아다키스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라플라스도 제가 뒤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뭐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FNO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FNO가 무엇인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디보넷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디보넷의 어떤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의 어떤 관내 유동의 어떤 유속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비스코시티가 V1부터 Vm까지라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리고 Y1, Y2라는 점에서의 어떤 압력을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디보넷으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제 브랜치 네트워크에 비스코시티를 넣고요, 이제 컨디션 또는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넣고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 좌표들 Y1, Y2 이런 것들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숫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가 사실 벨로시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보면 브랜치 네트워크는 결국은 어떤 입력값을 갖게 되냐면 이 속도 값의 어떤 함수를 입력을 받는 거고요. 트렁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공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정보들의 입력값을 받게 돼서 그걸 인코딩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제 추적적으로 예측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디보넷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걸 똑같은 문제를 FNO 문제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FNO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벨로시티죠. 벨로시티의 값들을
이렇게 쭉 받아서 이용을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정보들이 더 추가가 되냐면 이제 공간 또는 시간 정보들이 추가가 됩니다. 입력 값에다가 같이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 자체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입력값 A라는 값, 그리고 출력값 U라는 값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A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니셜 컨디션, 인풋 펑션, 이제 인풋 펑션 또는 스페이셜 인포메이션과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같이 결합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예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근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차원을 강제적으로 일치시키게끔 같은 값을 반복해가지고 쭉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스판스 값을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실 큰 전체적인 FNO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입력 함수 값을 받고 출력 함수 값을 이렇게 내뱉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조금 가려놨는데 일부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그냥 뉴럴 네트워크 쓰는 것보다는 더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G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세타는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로스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U-U 세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스판스 값과 실제 이 모델에서 뱉어주는 이 예측 값의 차이를 최소화되게끔만 해주면 이 세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가려져 있는 이쪽 안에 있는 세타가 파라미터가 학습이 된다. 그래서 학습이 돼서 오퍼레이터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안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안에도 아주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가 되어 있고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리프팅, 퓨리에, 프로젝션 레이어. 일단 리프팅 레이어와 프로젝션 레이어 두 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인풋 펑션을 입력값으로 받아서 higher dimension space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퓨리에 레이어가 뭔가 다양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끔 차원을 더 늘려주는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NLP 또는 간단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일반적인 걸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그 다음 퓨리에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로 넘어와서 프로젝션 레이어는 이 고차원의 어떤 학습된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의 어떤 디멘션 스페이스의 차원으로 이제 대부분 축소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뉴럴 네트워크, MLP, 단순한 MLP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 리프팅 레이어, 프로젝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별한 건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FNO 구조에서 이 퓨리에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퓨리에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에 레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박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 초록색 박스를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입력값을 입력 함수 리프팅 레이어에서 차원이 고차원으로 리프팅된 입력 함수를
인풋 값으로 받게 되고요. 그 받은 인풋 값이 이제 두 개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제 요 뭔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또 하나는 이 아래쪽에 W라고 이렇게 표시된 걸로 들어갑니다. 일단 아래쪽부터 보면 제일 쉬운 것부터 일단 보죠. 쉬운 거는 W. 그냥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나오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거 딱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노란색에서 뭔가 나온 값을 가지고 합쳐서 이제 이 하나의 프리의 레이어의 출력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노란색이 이제 거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프리의 레이어에. 그래서 일단 이 노란색 레이어와 이 아래에 있는 W라는 웨이트를, 일반적인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역할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웨이트를 그냥 곱해서 바이어스 더한 거 나온 거는 우리가 입력 함수를 넣어줬을 때 입력 함수들의 어떤 로컬한 특징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주도록 이제 처리된 거고,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프리의 쪽은, 프리의 도메인에서 하는 거는 이제 논 로컬, 즉 이제 로컬하지 않은 전역적인 어떤 특성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각각 더해 가지고 이제 시그모이드 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 가지고 챔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값을 넣고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입력 함수 값을 넣고 웨이트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그런 형태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다를 뿐이죠. 그리고 웨이트는 그대로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요 이제 바이어스라는 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써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커널 인테그랄 오퍼레이터라는 그런 연산입니다. 네, 그래서 커널 인테그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널 인테그랄 오퍼레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조금 수식적으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이 조그만한 돌멩이를 Y1이라는 지점에 떨어뜨리고 큰 돌멩이를 이제 Y2라는 지점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파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파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중간 어디 지점에서 XI라는 지점에서 이 파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파동의 세기를 어느 순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초기 파동, 이제 Y1이라는 지점에서 떨어뜨린 돌멩이가 일으키는 이 초기 파동을 W라고 하고, WY1, Y2라는 지점에서 떨어뜨린 돌멩이가 일으키는 초기 파동을 WY2라고 했을 때, 이 WY1과 WY2가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 해가지고 XI라는 지점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K라는 값으로 표현을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I라는 지점에서 파동의 세기를 QXI라고 표현을 했을 때, QX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파동에서의 각각의 영향력을 곱한 값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파형, 초기 파형이 일으켰을 때 그 값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멩이 2개, 지금 파동 2개가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무수히 많을 수 있죠. 돌멩이를 2개만 던지는 게 아니고 10개, 1000개, 뭐 100만 개 이렇게 던졌어요. 그거에 영향을 다 구해야 되면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속적인 텀으로 이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파동이 어떤 있을 거고 그 파동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지점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모든 파동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본다라는 게 이제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네트워크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W라고 하는 거는 인풋 함수가 돼버리는 거고 이제 K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인풋을 줬을 때, 인풋 함수를 줬을 때 그 인풋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지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거냐라는 이 K라는 커널 값을 학습하는 게 이 퓨리에 뉴럴 오퍼레이터의 기본이 되는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퓨리에가 붙었냐? 네. 자, 얘는 사실 이제 적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산적으로 풀면 그 콘볼루션이 됩니다. 콘볼루션의 단점이 뭐냐? 계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계산량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퓨리에 도메인에서 풀겠다.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적용을 하고 다시 퓨리에 역변환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콘볼루션의 그 곱셈 덧셈이 간단한 퓨리에 연산의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연산량이 확 많이 줄게 됩니다. 물론 이제 퓨리에 변환을 해야 된다는 연산량은 조금은 증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연산량은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이 개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풋 펑션의 퓨리에 변환 값에다가 커널 값의 퓨리에 변환 값을 곱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다시 퓨리에 역변환을 한 게 이제 퓨리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력 함수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이제 잘 정의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 아마 실습하면서 또 소개를 잠깐 드리긴 할 거지만 사실 인풋 값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도메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이 K라는 커널 같은 경우에는 커널로 된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퓨리의 도메인의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퓨리의 도메인의 서의 파라미터 값을 정의해서 학습을 하면 굳이 이 연산을 한번 덜 해도 되는 거죠. 퓨리의 도메인에서의 파라미터 값만 학습을 하고 그걸 곱해서 이제 나중에 역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이제 나중에 코드에서 보실 텐데 퓨리의 변환을 얘하고 그러니까 요게 한번 하고 여기는 퓨리의 변환 안 해요. 그리고 곱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하게 됩니다. 그런 코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퓨리에 뉴럴 오퍼레이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좀 특별한 구조이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네트워크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큰 요것만 이해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긴 합니다. 사실 이것도 모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거나 가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입력 함수 값을 받아가지고 리프팅 레이어를 한 다음에 차원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퓨리에 레이어를 거칩니다. 이때 이제 퓨리에 레이어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쌓아가지고 그 입력 값을 넣고 그다음에 출력 값을 다시 퓨리에 레이어를 넣고 해서 여러 번 퓨리에 레이어를 반복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온 퓨리에 레이어의 출력 값들, 최종 값을 다시 프로젝션 레이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피지컬 도메인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FNO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FNO의 어떤 원리는 설명하자면 여기까지이고, 그래서 이 FNO가 가지는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컬뿐만 아니고 논로컬한 어떤 특징을 학습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입력값에 따라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에서부터 독립적이다. 이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도 다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공간에 어떤 정보를 입력값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그런 점에서도 이제 예측값을 이제 뱉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리얼타임 인퍼런스는 다른 것과 비슷하게 빠르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런 리얼타임 솔버가 필요한 곳이나 또는 슈퍼 레솔루션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PD 문제를 푸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적용을 해보니까 사실 PD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파워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면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실습 2개 이제 보여드리고 좀 다른 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FNO에 대한 질문이 좀 있을까요? 네. 17페이지에서요. 네. 그러니까 유니티를 보면 그 퓨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여러 개 저 그림에서 노란색 박스 안에 그런 걸 보면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여러 개 그 사인 형태 예를 들어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R 거친 다음에 그게 줄어들었는데 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따로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게 수식적으로는 원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이산화 시켜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무한대까지 다 할 수 없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코드 구현할 때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볼 거냐, 어디 모드까지 볼 거냐라는 걸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데 이게 이름이 딥 뉴럴 오퍼레이터랑 퓨리에 뉴럴 오퍼레이터 어떻게 보면 이퀴벌런트한 거라고 저는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디보넷을 설명을 해주실 때는 그 앞에다 퓨리에 피처 인베딩이라고 해가지고 시누소이달 넣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항상 그 부분이 좀 뭔가 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FNO라는 게 뭔가 퓨리에 피처를 인베딩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퓨리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를 뭔가 조금 더 컴퓨테이션하게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퓨리의 도메인에서 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이제 퓨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전역적인 논로컬한 어떤 특징들을 좀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이점에서 이 퓨리의 뉴럴 오퍼레이터의 이름이 퓨리에가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뭔가
퓨리의 피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 뒤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카니오다키스 교수가 그 라플라스를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이거를 퓨리에를 안 쓰고 라플라스 변화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라플라스 뉴럴 오퍼레이터고, 거기는 이제 퓨리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전 슬라이드에서 네. 보면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그림 같은데, 저기가 그러면 이쪽 지역적 처리는 아직 W를 학습하는 거고, 위쪽은 결국 R을 학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 어떻게 보면, 저기가 연속적인 함수가 들어가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사실은 컨티뉴어스 한 거잖아요. 그 아웃풋도. 네. 여기서는 네. 디스크릿한 것만 다루는,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다 디스크릿하게 처리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연속적이다라고 그런데 하는데, 약간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저기를 퓨리의 시리즈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맞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에, 근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디본에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를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전 시간에 오퍼레이터라는 거가 함수, 인풋이 함수고 아웃풋이 함수인 매핑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컨셉은 결국 그 아까 보면 퓨리에 이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 하나의 유닛은 저기 보면 이제 커널 인테그랄 뭐 또는 뭐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컨볼루션이라고 상상을 하면, 네. 그 함수 대 함수의 오퍼레이터를 연속적인 컨볼루션에 웨이트된 합으로 근사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사실 네.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베이시스가 되고, 얘가 어떻게 보면 베이시스의 웨이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좀 실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아마 공개된 코드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2D 내 관내 유동의 속도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비스톡스 문제 푸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 데이터는 아마 그 아니마 쪽 그룹에서 일저자이신 분이 GitHub에 아마 올려놓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이런 수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은 뭐 그리고 이 아래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이런 게 다 들어간다라는 건데, 얘를 그냥 데이터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볼티시티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값이 이제 초기 값이고, 그리고 이 t라는 여러 가지 t에서의 각각의 어떤 속도를 예측해다라는 이제 문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 자체가 a, ui, 즉 a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풋 값이고 u가 이제 아웃풋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a, i, ui를 이제 셋으로 나타내게 하면 이게 ai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이제 ui가 되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 한 30%, 뭐 테스트 셋 70%, 비율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걸 이제 학습을 해서 unseen 컨디션, 즉 unseen volticity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구현해 놓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 아실 수도 있는데, 입력을 정의하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볼티시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데이터 크기 n이고 라지 n이고, SS라는 거는 이 그리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28, 128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256, 256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볼티시티 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값에 이 좌표 값들을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표들의 정보들을 생성해주기 위해서 이 그리드 뭐 이렇게 표시되고 그 그리드랑 결국은 이 볼티시티랑 합쳐가지고 이제 입력값 최종 입력 함수죠. 입력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a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리프팅 레이어 하나 거치고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프리의 레이어를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컴브 제로는 이제 프리의 레이어고 W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W 프리의 레이어 안에서의 W입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에 대해서 아마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코드를 열어보시면 example 1입니다. example 1을 열어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 함수의 정의가 되고 set 분할하고 FNO 구조를 이제 여기 아래에다가 FNO 2D라고 보여드린 것처럼 forward 여기 있죠. forward라고 보인 거를 아까 이제 PPT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conv 0라고 되어 있는 거를 위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스펙트럴 컨볼루션 2D의 어떤 클래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여기 스펙트럴 컨볼루션 2D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이렇게 파라미터 값들은 되어 있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인풋 값과 커널 값을 퓨리에 도메인에서 이제 곱한다. 곱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토치 어차피 이제 GPU에서 할 거기 때문에 토치의 아인슈타인의 어떤 서메이션의 표현 방식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BIXY라는 차원을 가진 거를 IOXY와 몇 곱해 가지고 결국은 BOXY의 차원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타낸 거고요. 핵심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풋 값 x를 이제 퓨리의 그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고요. RFFT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입력 값이 2차원이기 때문에 2D FF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된 값과 이제 여기 weight라는 값을 여기서 요 아래에서 곱해 주고요. 그랬을 때 이 weight라는 값은 앞에서 이미 퓨리의 도메인의 weight라는 값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퓨리의 변환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퓨리의 변환 도메인에서의 weight만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퓨리의 도메인에서의 그 웨이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다시 퓨리의 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서 퓨리의 도메인에서 정의된 웨이트만 학습을 하게 돼서 여기서 그냥 곱하고 마지막으로 이 x라는 점에서 줄에서 여기서 다시 인버스 해서 나타낸 게 이제 퓨리의 인테그럴 오퍼레이터의 마지막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오윤석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 퓨리의 변화는 무한대 우리가 이제 이산 쪽에 실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느 고주파까지는 볼 거냐라는 걸 이제 모드라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D 문제이기 때문에 모드가 두 개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요거는 이제 1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똑같이 12를 썼고 또 하나가 이제 레이턴트 벡터 사이즈라고 하는 width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퓨리의 레이어를 자, 여기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퓨리 레이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레이어의 출력 함수의 어떤 차원, 차원을 몇 차원을 할 거냐를 width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뭐 이거를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28차원으로 여기 128차원, 출력값도 128차원 해가지고 정의한 게 이제 widt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레이트, 이포크, 스텝 사이즈 정해서 학습을 시키면 좀 한 30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정도 학습시키고 검증해봤더니 그렇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잘 맞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마 공유되는 폴더에 보시면은 제가 학습된 모델을 그냥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불러와 가지고 보여주면은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기 위한 마지막은 그림 그리기 위한 그런 코드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이거는 언씬입니다.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니셜 볼티시티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예측한 시간에 따라서 예측값이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FNO 모델에 따라서 예측한 값은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굉장히 유사하게 좀 나타나는데 일부 좀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데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요. 다른 컨디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좀 예측이 잘 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비스톡스 문제를 푼 실습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예시 코드를 아직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설명은 다 그래프는 다 그냥 ANN 같은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아, 네네. 여기는 지금 네.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에 ANN으로 하려다가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아까 웨이트를 곱한 거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2D CNN으로 맞습니다. CNN으로 사실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T가 이렇게 아까 뭐 1.5초 이렇게 타임 스텝이 있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지금은 넣지는 않았는데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에서는 제가 타임 정보는 추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타임 스텝이 아닌 레졸루션은 지금 예측을 못하는 지금 요 방법론에서는 지금 제 짠 코드에서는 그거는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 펑션에다가 그 t라는 값들을 정의를 하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놨나? 잠시만,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t가 있는데 아마 인풋 값에다가는 제가 안 해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가 x 데이터인데 v랑 이제 좌표값만 넣어가지고 아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풋 값에다가 t 값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하시면은 되긴 합니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코드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좀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과는 이렇고 실제로 이제 논문 제가 이제 주로 참고한 논문의 결과입니다. 논문도 되게 뭐 잘 된다라는 거 당연히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저는 2D로만 했는데 2D 문제만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3D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잘 된다까지 보여주더라고요. 훨씬 더 큰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파라미터 이용해서도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실습이고, 두 번째 실습 문제는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뭔가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제에서 푼 문제를 그냥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증기 터빈 아시죠? 발전소에 있는 증기 터빈. 증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일반적인 증기 터빈에서 커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기동할 때, 즉 이제 껐다가 다시 킬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깥에 있는 표면의 온도와 그 중심부의 온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는 뜨거운 증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이로 인한 열응력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그게 열응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응력. 그래서 그거를 열응력이 크면 발전소가 뭐 셧다운이 되거나 또는 스팀 터빈의 수명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최적화하자. 기동을 어떻게 최적화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었고, 아직 그것까지는 다 풀진 못했지만 그 중간 단계인 지금 이 상태에서 초기 조건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열응력이 이렇게 발생할 거야 라는 이제 모델을 어떤 응력을 예측을 하는 그런 거를 이 FNO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동하는 절차를 보면은 처음에 이 회전 속도를 이렇게 쭉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회전 속도가 3600rpm 도달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부하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돌리는 건 3600rpm로 돌리다가 이제 실제로 발전을 시작하려면 이 뒤쪽에 이제 부하가 걸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응력이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합니다. 응력이 높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승속 구간, 즉 RPM을 올리는 그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쪽에 뒤에 있는 쪽에 그 열응력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이제 열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온도의 어떤 예측값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예측해보자 라는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나비에스톡스는 2D 문제였는데 사실 얘는 결국은 1D 문제로 오히려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여기 초기의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초기의 어떤 온도 값들만 가지고 뒤에 이제 부하가 올라갈 때 프로파일이 어떻게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를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비에스톡스 문제를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이게 초기 입력 함수 값은 볼티시티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이제 타임 스텝마다 이 유동 속도를 예측한 값은 이 타임 스텝마다의 그 각각의 온도 값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변환이 돼서 오히려 좀 더 간단한 1D 문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편리하게 정의를 할 수 있었고, 이때는 이제 입력 값은 더 간단한 게 이제 좌표나 공간적인 정보는 따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입력 초기 조건 딱 그 값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 함수는 u 값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따른 프로파일을 다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지티라는 값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정의를 했고,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컨볼루션 제로라는 거는 스펙트럴 1D, 아까는 2D였죠. 나비에스톡스 문제 2D였는데 지금은 1D로 이제 변환을 해서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스펙트럴 컨볼루션 1D로 해서 했더니 이제 아까 나비에스톡스 예제에서는 각 타임 스텝마다 이런 2D의 속도를 다 예측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 타임 스텝마다
1D 4개의 값을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끼리 쭉 있게 되면 예, 이 왼쪽 아래에 보시는 빨간 점들을 쭉 있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의 그 타임, 시간에 따라서의 온도 값, 즉 여름력 값을 이렇게 프로파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될까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잘 되더라고요. 다른 뭐 방법론이랑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 FNO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는 거의 없었고, 뭐 물론 이게 다 잘 되는 것 위주로 좀 보여드리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굉장히 잘 맞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예제 문제에 있고요. 두 번째 예제에 있고, 그 예제도 코드든 첫 번째 나비스톡스 예제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제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제를 제가 적용해 보면서 FNO가 뭐 당연히 미분 방정식 풀고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잘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물리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뭐 약간 생성형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성형 연구도 조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는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나중에 좀 결과가 있으면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 두 번째 코드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제 FNO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FNO에다가 처음 나온 게 아마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FNO의 이제 파생적인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UFNO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이 입력값에 리프팅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퓨리에 레이어가 몇 개 붙어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UFNO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이 뒤에다가 U프리에 레이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U프리에 레이어라는 거는 별건 아니고 일반적인 퓨리에 레이어에다가 유넷을 중간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푼 문제는 뭐 다상 유동 문제였거든요. 이 논문에서 이제 표현한 거는 풀었던 문제는 다상 유동 문제 연구였는데, 그래도 유넷의 어떤 역할이라고 굳이 이제 찾다 보면 유넷은 이제 미세한 특징을 더 잘 학습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넣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향상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논문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GeoFNO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FNO. 그래서 아까 김채준 교수님 말미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메시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GeoFNO를 사면 그 비균일한 메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앞에다가 지오메트릭 균일하지 않은 거에 메시를 이제 균일한 그 메시를 가지는 어떤 그리드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그걸 입력값으로 쓰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입력 도메인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균일한 어떤 레이턴트 메시를 가지는 균일한 곳으로 변환을 하고 FNO를 적용하고, 다시 마지막에는 다시 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피지컬 도메인으로 역변환 시켜가지고 푸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잘 된다라고 2023년에 논문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노라고 해서 Physics Inferred Neural Operator도 2024년에
이제 아니마 그 그룹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FNO 학습할 때 그 로스 텀에다가 PD 로스를 추가를 같이 해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먼저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합니다. 파인 튜닝.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할 때 로스는 이 PD 로스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앵커 로스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학습된 그 파라미터 값에서 추출된 값과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너무 벗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오퍼레이터 학습을 다 깨버리는 거니까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앵커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그거에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로스를 추가를 해줘서 파인 튜닝을 좀 시키면은 피직스 인폼드 뉴럴 오퍼레이터로 뭔가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 뉴럴 오퍼레이터, 아까 디보넷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카니아다키스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뉴럴 오퍼레이터도 2024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뉴럴 오퍼레이터, 아까 커널 인테그랄 오퍼레이터의 개념은 동일하게 유지는 하지만 퓨리에 변환을 하는 게 아니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이제 폴과 레지듀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네, 폴과 레지듀를 학습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퓨리에 뉴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퓨리에 도메인에서의 웨이트를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폴과 레지듀를 학습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사실 라플라스가 퓨리에의 일반화된 폼이라서 더 많은 표현들을 잘 학습할 수 있다라고 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퓨리에가 라플라스의 어떤 특정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 FNO, 이거는 저기 뒤에 어디 가셨네? 임재혁 교수님 논문인데, 그 주위에 계시구나. 이게 FNO 붙이고 뒤에다가 이제 핀을 붙여가지고 한 논문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은 논문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잡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오퍼레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FNO의 가장 큰 특징은 퓨리에 레이어에 있다. 퓨리에 레이어는 커널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를 퓨리에 도메인에서 변환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콘볼루션의 연산이 멀티플리케이션을 바뀐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라고 하면 피직스 널리지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사실 아까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보여드린 터빈 예시는 일단 물리라는 모델이 적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이 FNO라는 방법론이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 말고 비슷한 문제에서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이런 기본 FNO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 파생된 FNO들이 나왔다. UFNO, GOFNO, 피노, LNO, 파이 FNO.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두 번째 예시를 가지고 뭔가 좀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가지고 그 데이터 크기에 무관한 FNO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문화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피직스 로스를 좀 추가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경향성으로 봤을 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정확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고한 머티리얼들도 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논문들도 있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저 그 퓨리에 레이어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 퓨리의 모드 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저한테는 불명확해서 그리고 디보넷 같은 경우는 트렁크넷에서 나오는 아웃풋 노드 수가 사실 베이시스 펑션 수랑 같게 이제 모델링 되는 건데 얘는 퓨리의 레이어에서 들어가는 그 뭐죠? 그 리프팅 돼서 들어가잖아요. 리프팅 된 노드 수가 모드 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그 노드 수랑 모드 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그 모드 수와 그 차원 수가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리프팅 레이어에서 퓨리에 레이어로 들어갈 때 이제 정의되는 거는 차원 수입니다. 그래서 코드에는 width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턴트 벡터의 어떤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퓨리에 레이어에 들어가서 퓨리에 변환을 했을 때, 퓨리에 변환을 하면 이제 되게 고주파까지 이렇게 쭉 변환이 되는데 사실 다 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고주파, 굉장히 높은 주파수 쪽의 영역은 약간 노이즈로 좀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는 이제 제거를 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볼 거냐라는 걸 이제 모드라고 정의를 했고 그 모드는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실 경험적으로 정의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바꿔가면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의 값을 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퓨리에 변환할 때 모드 수랑 역 퓨리에 변환할 때 모드 수 두 개가 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요? 역퓨리에 변환할 때 모드 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퓨리에 모드 수를 정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역변환을 할 수 있어가지고 고주파 데이터를 제어하고 이제 저주파 영역만 남기는 네, 최종 그것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마 아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전산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FN은 약간 얘를 이미지로 비전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산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이 이미 유넷이라고 검증된 네트워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FNO 또 소개해 주셨는데 두 개의 장단점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렴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뭐 이런 것들. 제가 그 문제까지는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뭐가 좋다 또는 그거의 장단점을 좀 소개해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논문의 어떤 수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FNO가 조금 더 정확하고 정확한 값을 내두는 게 아닌가 정도의 느낌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 마지막으로 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름력 터빙, 여름력 예측 네. 모델에서요. 이 결과가 잘 나왔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FNO의 어떤 특성이 그 결과를 잘 예측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그 여름력 그 예측 문제에서도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열 문제와 열역학적인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열 전달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열 전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결국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열 전달에 어떤 미분방정식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 문제를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좀
접근해서 풀지 않았나 라는 생각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보고 그게 경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